그러니까 월화에 4반 5반이 2시간씩 들어가지고 4반 5반이 제일 빨라진 거네. 자, 교재 43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중단원을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화 도시와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한 사회의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이어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요. 봅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를 지배해왔고 또 이끌어왔던 사상이자 학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리학 중에서도 이 주희가 주장한 학설,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주자학이 바로 이러한 어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해온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었던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 사회 경제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은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은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성리학에 따르자면은 양반들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지배층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말아야 되고 나머지 농민들의 경우에는 피지배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양반들 가운데에서도 몰락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농민이나 상위 수공업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떤 경제적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어떤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성리학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요. 그죠? 현실이 지금 성리학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더 이상 성리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왔었던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면서 성리학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문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리학이 더 이상 현실 사회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자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명청과 조선 그리고 에도 막부 시기의 일본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명청대에서는요,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경세치용이란 무엇이냐 밑줄칩시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경세치용이에요.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데 쓸모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데 쓸모가 있는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명나라 말의 관학이었던 주자학. 자, 주자학 지금까지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리학인데 그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권위 있는 학자였던
주희가 주장했었던 학설을 가지고 주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배웠던 거라고 그냥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주자학과 공론화된 양명학에 대한 반발로서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름이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대단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었던 양명학 같은 경우에도 성리학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책, 대안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간 본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들이 이런 어떤 빠른 사회적 경제적 변동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세치용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또한 서양 학문의 유입이나 상공업의 발달에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 선교사 등을 통해서 어떠한 학문들이 들어왔나요? 천문학, 역법, 지리학과 같이 실제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도 이런 거 좀 연구하자라고 하는 것을 자극을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지식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농학, 지리학, 역법과 같이 이런 어떤 쓸모 있는 지식들을 탐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요. 서광계가 쓴 농정전서 같은 책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서광계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안 나겠죠. 서광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죠. 밑주십시다. 유클리드가 쓴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명나라 때 중국에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와 함께 번역했던 것으로도 이미 배웠던 사람이 바로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하원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는 기하학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똑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농정전서라고 하는 책은요. 당시에 농업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농학서적이다. 농학을 집대성한 농서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송응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637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송응성은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까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명말 청초의 인물이고요. 이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책은 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사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일종의 산업기술을 담은 책이다. 산업기술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광산채굴이라든지 금속 가공, 서양 화기의 제작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실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시진은 또 명나라 사람인데요. 이시진은 밑줄 칩시다.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식물학 약학의 지식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초 강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약으로 쓰이는 자연물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 어떤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본초 강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초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본초 강목이에요. 이렇게 실용적인 지식들이 발전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밑줄 칠게요.
고증학이에요. 고증하다, 생각하고 증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발달하게 되었으며 고증학은 또 어떠한 학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는 배경은 밑줄 칩시다. 청나라 초에 있었던 문자의 옥과 같은 사상 탄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통치자나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국가 통치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책으로나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쓴 사람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탄압을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문장과 글자 때문에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 역대 왕조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나라 초기의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느냐? 자, 청나라 초기에 금지해야 됐던 사람들의 생각, 사상,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청나라가 특히 초기에 중국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것은 청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가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한족들은 만주족을 뭐라고 생각을 했나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랑캐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나라 초기에 거센 반청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청나라 초기에 문자의 옥을 통해서 통제해야 됐던, 탄압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청나라를 세우고 지배하는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이러한 사상들은 청나라가 국가의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때려잡을 필요가 있는 사상이자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이나 문서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문장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사상을 쓰고 기록으로 남기고 널리 퍼뜨리려고 했다라고 해서 탄압을 하는 걸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탄압인데 사실 사상 탄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오랑캐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의 옥이 어떤 식으로 악용되기도 했냐면은요, 황제나 권력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문자의 옥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자, 우리 청나라의 황제 가운데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 배운 적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청나라의 3대에 걸친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가운데 두 번째 옹정제라는 사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옹정제의 이름에 들어가는 옹자거든요. 한자로 옹자인데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에다가 요런 글자를 출제를 했어. 과거 시험에다가 요런 글자를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옹정제가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느냐? 별이 유라고 하는 글자인데, 야, 너는 유자를 지금 과거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네. 그런데 이 유자는 옹정제의 옹자에서 머리 부분을 잘라내면은 그게 유자가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혹시 과거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자를지에 대해서 물어본 시험 문제 낸 거냐? 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사실 억지지, 그지? 죽은 사람 되게 억울했겠죠. 그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권력자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가능했던 게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을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자들이 아니 권력자들이 그런 것을 오해하거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남기게 되느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거, 그죠? 밑줄 칩시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바로 이러한 문자의 옷과 관련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증학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사구시,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사구시는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추구한다, 탐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칠게요.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금성문 같은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게 곧 고증학이었다. 청나라 때 고연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뭘 하는 거냐? 일단은 모르는 용어가 나왔는데 금성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성문은 뭘 가지고 금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는 금자 한자로 무슨 금자 있어요? 쇠금 있네요. 석자는요? 돌석자 있네요. 금성문은 금속이나 돌에 새겨진 문장을 가지고 금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성문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비석 있잖아, 비석. 돌멩이에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금성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증학은 뭘 하는 거냐면요,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의 금성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이 실제로 그러했는가를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공자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유교 경전에 써 있으면은 진짜 그때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 어떻게 증명하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책의 기록들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던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서 아, 그래, 공자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이 바로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고증학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서 실시된 대규모 문화사업, 편찬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 때에는 강희제의 명에 의해서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한자 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고요. 걸륭제의 명에 의해서 사고전서라고 해서 중국의 고전 서적들을 전부 다 모아서 4가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한 일종의 고전 백과사전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첫 번째, 청나라는 이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한족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들의 학문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흡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자 사전 만들고 책 백과사전 같은 거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만주족이 오랑캐가 아니라 학문과 문화를 익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이것을 만드는데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느냐? 봅시다. 자, 선생님 이름을 쓰는데 이 후자를 나는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지, 그지? 한글은 사실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쓰는 한자의 모습이 저마다 다 제각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만들어진 문서에 들어있는 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또 똑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방법이나 그것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고전 문화랑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싹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쓰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게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고전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고전을 싹 다 모아서 만들어낸 책 백과사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책 전집이다.
고전 전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똑같은 책이 무지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복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 그것을 옮겨 적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자기의 생각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의 책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 다양한 버전들 가운데 뭐가 원본이고 뭐가 맞는 내용인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증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고증학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던 성리학과는 달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학문을 탐구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성리학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근대적인, 좀 더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런 학문에 가까운 그런 발전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고증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밑줄 칠게요. 오직 실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고증학의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가 있기 때문에? 문자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증학은 현실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학자들의 관심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학문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중요하느냐? 정치가 정말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학문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는 것도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런 어떤 문화나 학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을 꼽아볼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얘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극장에 가면은 홍콩 영화 되게 많이 했어요. 박스 오피스 1, 2위를 차지하는 영화가 홍콩 영화인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1997년까지 영국 땅이었거든.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홍콩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사상 탄압이나 간섭 같은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세계적인 감독, 배우, 작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영화관에서 중국 영화 하는 거 상영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나요? 우리나라 개봉이 많이 되나요? 중국 영화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 1997년에 홍콩이 중국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홍콩의 영화 산업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에 만들어지는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국의 민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주류 콘텐츠가 이루더라고요.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정치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두고 있으면 성인이 되고 투표권이 생길 텐데 누구를 뽑았을 때 예술과 학문의 자유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도 투표할 때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증학이 현실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공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대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9세기의 청나라의 대외적 위기란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아편을 영국이 팔고 그러면서 청나라의 은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청나라가 아편을 단속하니까 영국이 쳐들어와서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청의 대외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고증학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옛날에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증명하는 학문이 도움이 되겠어?
안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경세적인 학문, 세상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인 공량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공량학 밑줄 치셨죠. 그죠? 자, 왜 이 학문의 이름이 공량학이냐면은요. 공량전을 정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량전이라는 책은 뭐냐면은요. 공자가 쓴 역사서 중에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춘추 전국시대 가운데 춘추시대 역사를 기록한 게 춘추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춘추시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다양한 해설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량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공량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다양한 춘추시대의 해설서들 가운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주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공량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량전은 대단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밑줄 치셨죠?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의 이러한 대외적인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현실을 개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공량학이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공량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캉유웨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캉유웨이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양계초, 양치차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문제가 많았던 근대의 중국을 무엇하려 했던 사람들일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어떤 근대 중국을 개혁하려 했던 개혁사상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공량학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도 이 공량학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가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올렸던 작년 수업 영상에서 얼추 들었던 내용이죠. 그죠? 마저 이어서 조선 후기의 학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예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학이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옳은 예인가 예절인가를 따지는 학문을 가지고 예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유교적인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인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흐트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예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고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행동의 형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17세기에서부터 예학이 점차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법인가를 두고 이 조선의 사대부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속 논쟁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에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요, 전례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례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틀어서 전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조대비의 상목 문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쓰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칠판에다가 좀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인조 기억나나요? 인조 기억 안 나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사람 바로 인조잖아요. 그죠? 자, 응? 맞아, 삼전도에 굴욕을 했던 사람 바로 이 인조죠. 자, 그 인조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인열왕후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인조하고 이 인열왕후 사이에서 두 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나중에 청나라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그리고 그의 동생인 누구일까? 복림대군. 배경 기억나나요? 네, 이름이 좀 헷갈리죠. 자, 근데 원래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소현세자가 이 청나라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왕이 될 예정이 아니었던 효종이 왕위에 올라가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서 효종이 되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인열왕후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조는 인열왕후를 대신한 새로운 정비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장렬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성이 조씨라 가지고 이 사람을 조대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인조가 자기의 부인이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는 여자는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었을까?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었을까? 당연히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나이가 됐는데 결혼 못하면 되게 부끄럽게 여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정년기의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렬왕후 조대비의 나이가 어땠다는 것일까요? 나이가 어땠다는 것일까요? 어렸어요. 얼마나 어렸냐면은 복림대군 효종보다 5살이나 더 어린 여자가 바로 이 장렬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렬왕후가 효종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렬왕후가 효종이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고 효종의 부인인 효종비가 죽었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효종이가 죽었었고 효종비가 죽었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장렬왕후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효종은 뭐예요? 효종의 뭐예요, 여러분? 엄마예요, 그죠? 새엄마잖아, 그지? 이 엄마가 새엄마가 아들보다 오래 사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었을까? 흔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흔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 장렬왕후가 상복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것이죠. 상복을 몇 년 동안 입는 것이 올바른 예법인가를 둘러싸고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도 다루는데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어떻게 대립을 하였느냐면요, 당시에 집권 붕당이었던 서인은 조대비가 상복을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 붕당인 남인의 경우에는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3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상복을 3년 입으면 어떻고 1년 입으면 어때? 왜 이것 때문에 싸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이 예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예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서인과 남인 중에 어떤 쪽이 집권 붕당이라 그랬죠? 서인이라 그랬어요. 왜 1년을 주장했느냐?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대로 남인의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어쨌든 왕이니까 3년은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서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왕권을 깎아내려서 집권 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남인은 반대로 왕권을 강화시켜서 집권 붕당인 서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것이 바로 예속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을 치르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밑줄 칠게요. 성리학 또는 주자학의 교조화, 형식화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조가 뭔가요? 아나요 혹시? 교조? 종교의 조상,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도교는 어떤 사람이라고 좀 그랬다. 그리스도교의 교조는 누구인가요? 어쨌든 그 종교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자기가 새로운 가사를 주장하고 하는 것들 본 적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비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를 뿐인 겁니다. 그죠? 성리학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나누어질 때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성리학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런 어떤 성리학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게 되었을 때 무조건 뭘 따랐느냐? 성리학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희, 주자의 학설만을 그저 비판 없이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리학의 교조화, 형식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더 이상 학문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탐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벌어지는 현실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리학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성리학의 대안으로 탐구했었던 양명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리학의 교조와 형식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양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명학을 연구했던 것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를 꼽아볼 수 있냐면은 정제두 같은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고요. 그를 비롯한 소론학자들이 양명학을 연구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정제두를 비롯해서 양명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강화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밑줄 칩시다. 실천성을 강조하고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자, 네. 교조가 뭐라 하셨대? 어느 종교를 창시한 사람? 교조, 그렇지. 종교의 조상?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성리학의 교조화가 그러니까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는 주자학의 교조화인데 성리학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자의 학설만을 믿고 따르게 되는 현상을 성리학, 주자학의 교조화, 형식화라고 하는 거야. 그냥 외우고 그냥 그것도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됐다라는 소리지. 네. 자, 그래서 양명학은 지행, 합일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경향을 보였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무슨 학파라 그런다 그랬어요? 강화학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왜 강화학파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들 강화도에 유배간 사람들이야. 소론의 경우에는 노론과의 분당 정치에서 밀려나면서 패배한 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양명학이 조선사회의 현실을 바꾼다거나 개혁하는데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밑줄 칩시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따가 이야기할 서학이나 실학 같은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서학 보도록 합시다.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나 종교를 다 통틀어서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은 누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냐면요, 연행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크리스트교트 이런 어떤 서양의 종교들이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서양에서 파견한 선교사에 의해서 종교가 소개되고 전파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리학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느냐? 천주교 서적이 먼저 들어와요. 누구에 의해서?
청나라에 왔다 갔던 연행사에 의해서 천주교 서적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연행사를 통해서 서양의 천문학, 역법, 기계제작 같은 이런 지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에 그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양반이나 중인층들 가운데에서도 밑줄 칩시다. 천주교 신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약용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을 꼽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죠. 자, 실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분홍이라든지 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성리학이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떤 밑줄 칩시다. 실제적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색을 하게 되면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실학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촌 사회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중농학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토지, 부세, 군역제도 등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을 밑줄칩시다. 농촌 사회 안정을 목표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정약용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는 무슨 학파인가요? 혹시 들어봤나요? 북학파예요. 자, 조선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청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학문을 공부하자,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칠게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의 수용과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같은 사람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북학파는 이런 겁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공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상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반들이 주로 도시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지갑의 간이 가장 두꺼운 양반들이 주로 농촌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지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웬걸? 청나라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조선보다 오랑캐라고 여겼었는데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북학파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청을 배우자가 아니라 서양을 배우자라고 하는 개화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북학파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도시대 일본의 학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 성리학은 에도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관학이었어요. 왜냐면은 성리학은 상하의 질서를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에 무사들의 중심이 된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는 데 성리학이 이용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밑줄 칠게요,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윤리로까지 정착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신사나 양반 모두 과거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검증받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조선이나 모두 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성리학의 강력한 지배 윤리로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불교라든지 아니면 신토 같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조선에서처럼 성리학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성리학이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에 관학으로서 가장 강한 학문으로서 영향을 가지고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도 양명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일본에서도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상킨고타이 제도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상업과 여관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존인들 가운데에서도 무사들보다 잘 살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본에서 주자학으로 설명이 됐었다 안 됐었다? 안 됐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자학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양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그래서 밑줄 칠게요. 나카의 도주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양명학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이런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카의 도주 같은 사람은 양명학을 바탕으로 일본의 신분의 상하의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명학은요. 밑줄 칠게요. 일본에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막부 말기로 가게 되면서 많은 무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막부의 통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막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나카의 도주의 양명학 같은 것들은 그러한 막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무사들한테 큰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로 어떠한 학문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도 하느냐? 고학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고학은 17세기 후반 늦추십시다.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게 옛 학문 고학이에요. 왜냐면은 주자학, 성리학이 더 이상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성리학 요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우리 유교를 원점에서부터 공자 맹자 시대 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또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되기도 해요. 자,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후반 밑줄 칩시다. 고학파의 자극을 받아서 계속 밑줄 칠게요. 일본의 고전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학문이 바로 국학입니다. 자, 고학파들이 공자 맹자 시절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주장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공자 맹자 시절의 유학을 찾느냐 이거야. 우리는 중국의 고전이 아니라 일본의 고전을 연구해야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전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는 국학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 오면서 발전해 오다 보니까 사실 일본 순수의 것, 순수한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던 일본 천황의 존재가 바로 가장 순수한 일본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국학에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밑줄 칩시다. 대일본사 같은 역사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역사를 천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이런 어떤 역사서가 대일본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부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천황이 권력을 회복하는 메이지 유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도 이 국학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난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난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은 화란국이라고 썼고 그리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일본은 서양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했지만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서양의 학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난학의 대표적인 성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해체신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부학 서적이에요.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자르고 가르고 하는 거 원래 대단히 금기시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서적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배를 열고 그러면서 장기를 관찰하고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스기다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해부학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니 그게 바로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사회 문제 해결이 되는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적 경영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네.